반갑습니다. 썰밤 애청자인 6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아들 내외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예상 못한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저 역시 그 말을 입에 닳도록 써온 사람이에요. 쌀농사 짓던 부모님 밑에서 사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나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썩어 문드러질 만큼 많은 게 쌀이니 굶지는 않았지만요. 늘 집에 돈이 없어 밥 외에 다른 것은 다 사치였어요. 옷도 늘 남이 입던 걸 손질해 입었고요. 신발은 구멍이 날 때까지 신었죠. 생일에도 학용품이나 장난감 같은 선물은 꿈도 꿀 수 없었네요. 그 시절 제가 제일 무서워하던 말은 가난은 되물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학교 교과서에서 우연히 보게 된 말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잊히지 않고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늘 돈에 허덕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제 미래의 모습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시절 시골 촌뜨기들이 다 그렇듯이 저 또한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일자리도 많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시니까 저 또한 그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원래 목표는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이렇다 할 기술도 능력도 없는 데다 심지어 여자이기까지 한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식당 설거지, 찻집 서빙 같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았죠. 그러다 시내에 있는 한 중국집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장사가 제법 잘 되는 집이라 일은 고됐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꽤 오래 일할 수 있었네요. 그러던 중 가게에 새로운 배달부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6살 많았는데요. 험상궂은 인상에 무뚝뚝한 태도 때문에 처음엔 다가가기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가게에 남루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와서 짜장면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 그릇만 달라고 하더니 민망한 듯 웃으며 그러더군요. 우리가 돈이 많이 없어서 어차피 노인네들이라 많이 먹지도 못하고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한 그릇이라도 팔아주시는 게 감사하죠. 웃으며 짜장면 한 그릇을 내어드렸는데요. 웬걸 많이 못 드신다는 말과 다르게 두 분 다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아하니 좋기 며칠은 굶으신 것 같았죠. 맘 같아선 한 그릇 더 내어드리고 싶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사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가게를 지키고 계셨어요. 사모님은 마음씨 푸근한 사장님과 달리 지독한 구두쇠에 깐깐하기까지 한 분이었거든요. 제 돈을 내서라도 사드릴까 고민이 됐는데요. 곧 월세날이 코앞이라 생활비가 빠듯해 솔직히 고민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배달이 없어 홀에 앉아있던 배달원이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더군요. 점심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서 한 그릇 사 먹겠다고요.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곧 주방장님이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어줬고요. 전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배달원에게 짜장면을 갖다 줬는데요. 갑자기 그 사람이 짬뽕 먹는다는 게 잘못 시켰네. 이거 취소 안 되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투가 누가 봐도 어색한 연극투였죠. 취소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지? 난 짬뽕 먹을 건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혼자 중얼중얼 발연기를 펼치던 그가 갑자기 노부부에게 다가가 짜장면을 내밀었어요. 저기 이거 제가 짬뽕 시킨다는 게 주문을 잘못했는데 혹시 드실래요? 전 짬뽕 다시 시켜 먹을 거라서요. 배달부의 말에 노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던 것도 잠시 이내 할아버지가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아유 그럼 우리야 고맙지. 잘 먹겠수다.
고맙긴요. 저야말로 받아주셔서 고맙죠. 여기요, 주방장님. 저 짬뽕 하나 새로 해주세요. 배달부는 대수롭지 않은 척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이내 새로 나온 짬뽕을 태연하게 먹더군요. 노부부에게 그 어떤 생색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군요. 이후 저도 모르게 자꾸만 배달부에게 눈길이 갔어요. 알면 알수록 그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무거운 짐을 든 노인분들이 지나가면 슬그머니 다가가 짐을 들어주는가 하면요. 사모님은 더럽다며 쫓아내기 바쁜 길고양이들에게도 몰래 먹이를 주더군요. 언젠가부터 저 혼자 몰래 그 사람을 생각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쉬는 날엔 보고 싶고 같이 있을 땐 지나치게 의식돼서 잘 쳐다보지도 못했죠. 맞아요. 그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저는 고백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그가 빗길에 배달을 하며 미끄러지면서 다치고 말았어요. 사장님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는 다리만 좀 접질렀을 뿐이라며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뼈를 다친 것도 아닌데요, 뭘. 이 정도는 시간 지나면 그냥 나아요. 상처린 네가 괜찮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거라. 그 사람의 고집을 아는 사장님은 결국 한 발 물러섰는데요. 전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길 가던 노약자나 길고양이는 그렇게 잘 챙기면서 왜 정작 자기 다친 건 그냥 방치하는지 화가 나더군요. 상철씨, 이상한 고집 그만 부리고 얼른 병원 가봐요. 다쳤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제가 그에게 그렇게 언성을 높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니, 별로 많이 안 다쳤는데. 그걸 왜 상철씨가 판단해요? 상철씨가 의사예요? 아니,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냥 넘어진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째 쓰러진 거잖아요. 교통사고라고요.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후유증이 나타날지 몰라요. 빨리 당장 병원 가요. 어서요. 저는 닥달하다 못해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게 밖으로 내몰았어요. 얼른 병원에 다녀오라고 말이죠. 제 강권에 못 이겨 결국 그 사람은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슬그머니 다가와 제게 치료받은 다리를 보여주더군요. 봐요, 병원 갔다 왔어요. 됐죠? 병원에선 뭐래요? 그냥 좀 접지른 것 같다고 찜질 많이 해주래요. 피난 부분은 소독해줬고요. 다행이네요. 오늘 자기 전에 꼭 찜질해줘요. 알았죠? 네, 알겠어요. 영옥 씨 그렇게 안 봤는데 화나면 엄청 무섭네요. 앞으로 말 잘 들어야겠어요. 뭐라고요? 제가 째려보자 그 사람이 설핀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그렇게 다정하게 웃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저희 사이는 예전보다 확연하게 가까워졌어요. 서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퇴근 후 국밥집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자연스레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와 저는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았어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상경을 했다는 것 등이 말이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역시 제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함께 거리를 걸으면서 손을 잡기도 했고요. 술을 좀 많이 마신 날엔 입을 맞춘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가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지? 날 가지고 노는 건가? 서울에선 다 이런 식으로 즐기기만 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 답답한 마음이 폭발하고 말았죠. 같이 저녁을 먹던 어느 날 그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상철 씨는 날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손도 잡고 어깨도 끌어안고 저번에 술 많이 먹었을 땐 입도 맞췄는데 근데 왜 사귀자고 안 해요? 내가 우스워요? 제 당돌한 질문에 그는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쵸, 뭐 원래 사귀자고 먼저 한 다음에 그래야 하는 건데
그게 사실 내가 누굴 만나고 할 입장이 아니라. 네? 누굴 만날 입장이 아니라뇨? 상철 씨 설마 유부남이었어요? 제 말에 그 사람이 두 팔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무슨 큰일 날 소리를. 저 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총각은 맞는데 그게 사실. 한참 머뭇거리던 그 사람이 뒤이어 꺼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 애 딸린 미혼부예요. 전에 사귀던 여자가 애만 낳고 도망을 가서 계속 영옥 씨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의 고백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서울 상경하자마자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자와 눈이 맞았는데요. 그 여자가 애만 낳아놓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그 애를 키우고 있는데 7살이라고 하대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 같은 아들이에요. 영옥 씨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7살짜리 아이가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무런 각오 없이 그 아이를 만나도 될지, 괜히 우리 셋 다 상처만 받게 되는 건 아닐지 겁이 났네요. 제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그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욱 씨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 알아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영옥 씨를 속이고 싶지 않아서요. 물론 너무 늦은 걸 수도 있지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거짓말로 감추거나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해준 게 고맙기도 했고요. 이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마침내 저는 그 아이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엔 여전히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두렵기도 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요. 며칠 뒤 저는 그 사람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애는 낯설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우리 아빠 여자친구라던데 맞아요? 맞아. 앞으로 준이랑도 자주 볼 거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좋아요. 아줌마 착한 사람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이의 그 작은 손을 잡으면서 결심했어요. 이 아이에게 진짜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약 1년 후 저희 사이에도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애 딸린 미혼부와 만난다는 걸 알고 처음엔 극구 반대하셨는데요. 남편이 진심을 다해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남편이 새벽부터 나가 논일을 돕고 쌀자루를 직접 나르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셨죠. 요즘 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본다. 사람이 성실하면서도 생활력 있어 보이는 게 적어도 처자식 밥은 안 굶기겠어. 네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말리진 않겠다. 친정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중국집 사장님이 주례를 봐주시는 가운데 소박하게 치렀죠. 그날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옆으로 살그머니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그랬죠. 아줌마, 이제 엄마 맞죠?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더군요. 이 작은 아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마음이 쓰여서 말이에요. 맞아, 준이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럼 앞으로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준이는 이제 내 아들인걸? 하늘에서도 저희 세 사람의 인연을 축복한 걸까요? 결혼 이후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참 잘 풀렸어요. 남편은 부쩍 책임감이 생겼는지 배달 일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거래처 관계자 눈에 띄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배달부 일을 할 때보다 수입이 무려 3배 가까이 뛰었죠.
그때부턴 저도 중국집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만 힘썼는데요. 그러면서 재테크 공부도 좀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적어도 우리 세 식구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그간 모은 돈에 빚을 좀 내서 집을 샀는데요. 그게 또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수억 원이 훌쩍 뛰었네요. 행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년 뒤 친정 부모님이 갖고 있던 땅이 재개발되면서 갑자기 두 분에게 꽤 큰 돈이 생겼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준 것이 미안하다면서 뒤늦게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주셨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아들도 사회인이 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회사 다니던 아가씨였는데요. 솔직히 썩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성격이 밝고 적극적이긴 했지만 조금 경솔한 면이 있더군요. 첫 인사 자리에서 대뜸 아들이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내 자식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저라면 절대 못할 거예요. 존경스러워요. 아이 뭘 존경스럽기까지. 난 우리 준이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늘 내 자식처럼 생각해 왔어. 저기 그럼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빠 동생은 일부러 안 만드시는 거예요? 뭐? 아니 그게 오빠가 전에 한번 스치듯이 궁금하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를 위해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하다면서. 근데 뭐 노력했는데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걸 당돌함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되바라졌다고 해야 할지. 어쨌든 지나치게 신세대인 며느리가 당혹스럽더군요. 그 자리에선 애써 웃어 넘겼지만 속으론 좀 불편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가까워진 후에 자연스럽게 꺼낼 수도 있는 건데 첫 만남에서 그렇게 대놓고 묻다니. 게다가 며느리의 말투부터가 이미 너무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고 결혼을 강하게 원했기에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아들은 정식으로 식을 치렀고요. 그렇게 며느린 저희 집 식구가 됐죠. 아들이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신혼집은 저희 부부가 구해줬는데요. 남편이 서울에서도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주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아 여보, 당신이나 나나 젊을 때 고생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굳이 신혼 때부터 빚내지 말라고 집도 우리가 사주는 거고. 근데 시작부터 너무 좋은 아파트로 시작하면 애들 눈이 너무 높아지지 않겠어? 또 둘이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큰 집으로 바꿔나가는 재미도 있는 건데. 우리도 단칸방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여기까지 왔잖아. 난 준이랑 세아가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봐. 남편은 제 말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처음부터 너무 좋은 환경에 익숙해지면 노력의 가치를 못 느낄지도 모르지. 솔직히 우리 노후 생각하면 애들 집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집으로 알아보자. 결국 저희는 아들 직장 근처에 있는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아파트를 마련해줬어요. 그곳도 둘이 살기엔 충분히 넓고 좋은 곳이었는데요. 며느리는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눈치더군요. 저는 땡땡구에 있는 아파트가 더 좋은데. 처음엔 그쪽으로 알아봐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이 그랬지. 근데 거긴 준이 회사에서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집값도 여기에 2배가 훌쩍 넘잖니. 아니 솔직히 우리도 좀 부담스럽구나. 일단 여기서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이사 가렴. 둘이서 조금씩 큰 집으로 넓혀가는 재미도 있어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순순히 대답하면서도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종종 저희가 사준 집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곤 했죠. 어머님, 저희 회사 동기가 신혼집으로 땡땡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샀대요. 거긴 저희 동네보다 교육 여건도 좋고 상가도 잘 돼 있던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이고, 각자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준이랑 너 아직 젊잖니? 차근차근 돈 모으면 금방 또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긴 한데 친구들 얘기 들으면 제가 너무 조급해지는 거 있죠? 아예 출발선부터가 다르잖아요. 이래서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결혼할 때 좀 더 이것저것 따져볼 걸 그랬어요. 처음엔 그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니 욕심을 부린다면 부릴 수도 있겠다 했죠. 하지만 그런 투정 아닌 투정이 계속되니 점점 귀에 거슬리더군요. 나중엔 아들도 며느리의 사주를 받았는지 저희 부부에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지금 집 팔고 땡땡구 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집이란 게 어쨌든 상급지에 있어야 재산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생전 안 그러던 아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 당혹스러웠어요. 뒤에 며느리가 있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었네요. 왜? 새아가가 계속 조르니? 땡땡구로 이사 가고 싶다고? 그 말에 아들이 개면쩍다는 듯이 웃었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그 사람 말 듣다 보니 이사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데 그럼 아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 모아둔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준이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 그 집을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큰 결단이었다.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또 그 집을 팔고 더 비싼 곳으로 갈 테니 도와달라는 건 우리 입장에선 쉽지가 않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언제 회사 그만둘지 모르는데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너희는 아직 젊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굴어? 아버지 말씀도 이해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친구들이랑 계속 비교를 해요. 생각날 때마다 그걸로 저를 바가지 긁어서 얼마 전에 심하게 다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부탁이라도 드려보자 싶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등살에 많이 지친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뒤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 짐진 엄하게 말했죠. 그동안 네가 계속 땡땡구로 이사 가고 싶다고 조르는 거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그걸로 계속 긁는 건 좀 아니지 않니?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 제가 왜 이렇게 조급해지는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아버님은 땡땡구에 있는 아파트 사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말리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돈이 아까워서라니. 그렇다기보다는 아니요.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친아들이었어 봐요. 과연 어머님이 지금처럼 행동하셨을까요? 다 계산 속에 챙기신 거잖아요. 며느리의 선 넘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좀 더 날카로운 말투로 입을 열었죠. 너야말로 내가 준이 친모였으면 이렇게 예의 없게 굴었겠니? 그동안은 어떻게든 널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더는 안 되겠다. 난 앞으로 널 안 보는 건 물론이고 더는 며느리로 여기지도 않을 거야. 나더러 계산 속을 챙긴 게 아니냐고? 어디 좀 더 계산적으로 굴어볼까? 지금 너희 살던 집 순전히 너희 시아버지 돈만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도 들어가 있어. 한 5천 정도 되니 당장 그 돈도 갚거라. 제 말에 며느리가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어머님,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갚으라고 하시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당장 이번 주 안에 입금해. 준이한테도 네가 얘기하렴. 저는 그대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려 했는데요. 며느리가 황급히 절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이 부럽고 조급해지기도 해서 욕심을 부렸어요. 다신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이미 늦었다. 난 너한테 여러 번 기회를 줬어.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저는 며느리를 외면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죠. 남편은 잘했다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바로 다음 날 며느리는 아들까지 대동한 채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또 한 번 싹싹 빌더군요. 애초에 정말 연을 끊을 생각은 없었기에 그쯤에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신 집 문제로 아들이나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단단히 엄포를 놨죠. 그 뒤로 며느리는 초반에 그 버릇없던 태도가 싹 사라졌어요. 제게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면서 살갑게 굴더군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해요. 아, 그리고 어머님 갈비찜 좋아하신다고 했죠? 맛있는 집 알아놨는데 주말에 다 같이 가요. 말뿐이 아니라 며느리의 행동도 달라졌어요. 명절에도 군말 없이 찾아와 음식 준비를 돕고요.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엔 손수 생일상을 차리기도 했죠. 솔직히 처음엔 며느리의 그런 변화를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가겠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의 태도는 한결같았고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더군요. 한 번은 같이 술 한잔 기울인 날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옛날 일은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괜스레 마음 한켠이 찡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역시 우리 어머님 마음도 넓으셔. 저 진짜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저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날의 진솔한 대화를 계기로 며느리와 제 사이는 부쩍 가까워졌어요. 둘이서 자주 쇼핑을 하거나 맛집을 다니기도 하고요. 며느리가 손녀를 낳았을 땐 제가 손수 몸조리를 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며느리와의 사이가 개선되니 웬걸 이번엔 가만히 있던 아들이 말썽을 부리더군요. 아들은 불현듯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 대뜸 사업 얘기를 꺼냈죠. 어머니 아버지,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투자라니? 제 대학 동기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진짜 잘만 하면 대박 나겠더라고요. 일종의 유통업인데 이게 생각보다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해서요. 그동안 모아둔 돈에 퇴직금까지 해도 좀 부족해서 한 1억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업 성공하면 꼭 갚을게요. 아들은 그 뒤로 열정적으로 자기 사업에 대해 설명했어요. 솔직히 절반도 못 알아듣겠더군요. 어쨌든 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니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좀 더 잘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 그땐 어떡하려고 그래?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고 이런 위험한 길을 가겠다는 거냐? 월급쟁이를 살면서 뭐 얼마나 큰 성공을 하겠어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이것저것 도전해 봐야죠. 이 사업 정말 가능성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1억이 힘들면 딱 5천만 원이라도 투자해 주시면 나머진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밤새 상의했어요. 아들의 꿈을 지지해주고 싶긴 했지만 그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내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 준이가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것도 처음이잖아. 아이 그렇긴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잘못되면 그 빚은 우리가 떠안아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준이도 며느리도 아직 젊은데 뭐. 미리 재산 물려준다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고. 남편은 아무래도 결혼 초에 신혼집 문제가 마음에 걸린 것 같았어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에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죠.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뛰어든 사업이었으니 잘 될 리가 없었어요. 아들이 야심차게 차린 회사는 문을 연 지 반년 만에 우후죽순 등장한 경쟁업체들에게 위협받기 시작했고요. 결국 채 3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말았죠. 아들이 호언장담한 대로 억대 매출을 올리기는커녕 빚만 잔뜩 생겼네요. 그러자 이번에도 아들은 빚을 갚아달라고 저희에게 손을 벌렸는데요. 그땐 남편도 단호하게 반대하더군요. 네가 만든 빚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신혼집도 그렇고 사업 투자금도 그렇고 우린 할 만큼 했다.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해?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네? 일 없다. 이만 가봐. 그러자 아들은 최후의 수단을 썼어요. 비겁하게도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릴 때 제가 엄마 없이 크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이 자식이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제가 오죽 힘들면 이러겠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버지. 남편은 끝내 아들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어린 시절 큰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여보, 이번 딱 한 번만 더 준 녀석 도와주자고. 아직 젊은데 빚더미에 올라앉게 할 순 없잖아. 우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모를까 여력이 됐는데 도와줘야지. 이 자식이라고는 그놈 하나인데. 솔직히 저는 도와주지 않는 게 맞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도 알겠기에 차마 반대할 수가 없더군요. 또 초반에 신혼집 문제로 탈이 생겼을 때 며느리가 친아들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냐고 말했던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아들 역시 계모의 심술로 여기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이후 남편은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아들 앞으로 있던 빚을 싹 정리해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살던 집을 팔고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물론 그냥 무조건적으로 빚을 갚아준 건 아니에요. 아들에게 이제 사업은 꿈도 꾸지 말고 다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라고 했죠. 얼마 안 가 아들은 약속대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요. 사업병에 걸려 또 회사를 금방 때려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법 성실하게 다니는 눈치였네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면서 또다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시작은 남편의 교통사고였는데요. 퇴근길에 트럭에 치여 급사하고 말았죠.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싸늘한 주검이 된 후였어요.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저는 반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트럭 운전수를 때리며 죽은 우리 남편 살려낼 악다구니도 쓰고요. 남편의 주검을 끌어안고 절대 장례 못 치른다며 억지도 부렸죠.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한번 떠난 남편은 이제 다신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데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 버틸 수 있었네요. 이후에도 둘 다 저를 얼마나 신경 써줬는지 몰라요. 수시로 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끼니를 챙겨주고요. 손녀 얼굴도 더 자주 보여주려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 무렵 아들 내외가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뜸 유산 얘기를 꺼내더군요. 시작은 아들이었죠. 저기 어머니, 그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란 유산 말인데요. 제 몫은 미리 떼어주실 수 없을까요? 그때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돈이 좀 더 크니까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슬그머니 말을 못했어요. 저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은별이 이제 더 크면 여기저기 학원도 보내야 하고 들어갈 돈이 많은데 이 벌이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원래 유산 상속은 배우자의 몫이 더 크잖아요. 하지만 친척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저도 굳이 욕심을 부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제게 물려준 돈의 원금과 집 정도만 챙기고요. 나머지는 다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했었죠.
뭐 지금 넘겨주나 나중에 넘겨주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요. 알겠다고 얘기하고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해 줬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없고 아들 내외만이 제 유일한 의지처인데 돈 문제로 괜히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 선택은 큰 불행을 불러왔어요. 그로부터 한 반년 뒤 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준이야, 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뭘 살려달라는 거야? 그게 실은 이어진 아들의 고백은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글쎄, 회사 동료의 꿰매 넘어가 주식을 했는데 석 달 만에 몽땅 잃고 빚까지 생겼다고 하더군요. 아이, 주식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전부 다 넣을 생각을 해? 그 동료가 추천해준 주식 때문에 그래요. 100% 오른다고 전 재산 올인해도 좋다고 하더니만 작전주였는지 뭔지 10배 넘게 뛰다가 갑자기 상장 폐지됐어요. 저도 죽고 싶다고요. 아니 정말 어머니가 안 도와주면 죽어버릴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솔직히 외면하고 싶었는데요. 아들의 얼굴 위로 죽은 남편의 얼굴이 아른거려 모른 척하기 쉽지 않았어요. 아들도 그걸 알았는지 적극적으로 남편을 언급하더군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 외면하면 아버지가 어디 저승에서 편하게 눈 감으시겠어요? 얘가 어디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를 팔어? 파는 게 아니라요. 저도 정말 절박해서 그래요. 어머니 저 진짜 친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니 유일한 아들인데 이렇게 버리실 건 아니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한참의 고민 끝에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래, 알겠다. 도와주마. 정말요? 대신 내가 돈 빌려주면 꼭 갚아야 한다. 알겠어? 네, 그럼요, 어머니. 살림 피는 대로 갚을게요. 저는 갖고 있던 여유 자금을 전부 아들에게 건네줬어요. 어차피 저는 혼자 늙어가는 처지였고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이라도 받으면 됐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요. 그 뒤로 주식은 쳐다도 안 본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 혼자 버리로는 여전히 사는 게 팍팍한지 돈을 언제 갚겠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때때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제게 또 손을 벌리고는 했죠. 그때마다 저는 제 앞으로 나오는 주택연금과 노후연금을 쪼개고 쪼개 아들 내외에게 도움을 주곤 했어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네요. 아들 내외가 제게 어마어마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걸 말이죠. 남편이 떠나고 한 3년쯤 지나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경사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입덧이 심한 며느리를 위해 손수 음식을 마련해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대신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걸 해주기도 했죠. 며느리는 많이 미안해하는 눈치였네요. 어머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난 괜찮다. 어멈 너 입덧 때문에 내가 만든 반찬 아니면 잘 먹지도 못하잖니. 그럼 그냥 택배로 붙여주세요. 매번 저희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시고 온 김에 집안일까지 해주시니 제가 면목이 없어요. 저하는 며느리가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반찬을 해다 나르고 집안 살림을 돌봐줬죠. 근데 너무 무리한 탓일까요?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 있어야 했네요. 돌봐주는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외롭더군요. 며느리도 임신에 왕래 못하고 아들도 일 때문에 바쁜지 코빼기도 안 비쳤거든요. 그래도 서운한 마음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내가 없는데 애들이 밥은 잘 챙겨 먹을까? 며느리의 입덧은 괜찮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몸이 괜찮아지자마자 바로 반찬부터 이것저것 만들어서요. 바로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웬걸? 처음 보는 여자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며느리 또래쯤 돼 보였는데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니 그쪽은 누군데 우리 아들 집에서 나와요? 아, 저는 그 수혜 친구예요. 수혜가 임신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다고 놀러 오라고 해서. 아유, 그래요? 아, 그럼 좀 더 이따 가지 왜 벌써 가요? 손에 그건 뭐고? 아, 이건 그냥 가는 김에 쓰레기 좀 버려주려고요. 수혜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아유, 마음씨도 고하라. 아, 됐으니까 이리 줘요. 내가 버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의 친구는 끝끝내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인상도 선해 보이고 말씨며 행동거지도 바른 게 괜찮은 아이 같더군요. 그 뒤로도 종종 마주쳤는데요. 혼자 산다기에 마음이 쓰여 반찬도 나눠주고요. 제가 뜨개질이 취미라 목도리나 가방 같은 걸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들 집에 도착해 막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친구가 나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또 뵙네요. 왜 벌써 가요? 나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바로 갈 거니까 더 이따 가요. 아니에요. 가려고 했어요. 집에 수혜 말고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분도 있어서요. 그럼 이거라도 좀 챙겨가요. 직접 만든 청국장인데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혼자 살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지. 평소처럼 며느리 친구 손에 반찬 몇 개를 쥐어줬는데요. 갑자기 며느리 친구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지금 수혜랑 은별인 자고 있고요. 아들분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몰래 저 좀 따라와요. 어? 따라오라니? 어디에? 쉿, 일단 오세요. 며느리 친구는 저를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니 자기 차에 저를 태웠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오지랖인 것 같아서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제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자꾸 죄책감이 들었어요. 영문 모를 소리에 의문만 깊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캐물어도 며느리 친구는 일단 도착하면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30분쯤 달렸을까요? 며느리 친구가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도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부촌이었어요. 며느리가 신혼 초에 이사 가고 싶다며 조르던 곳이었죠. 며느리 친구는 익숙하다는 듯이 한 고급 주택 앞에 차를 세웠고요. 내리자고 하더군요.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딘데? 여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아들분 집이에요. 제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뜬금없는 며느리 친구의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이라니? 아드님은 집이 두 채예요. 보통은 여기서 살고요. 어머님 오실 때만 그 집으로 옮기죠. 그동안은 모른 채 했는데 어머님이 속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저 곧 일 그만두고 해외로 공부하러 떠나거든요. 며느리 친구, 아니 가사도우미의 폭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저 모르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다름 아닌 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 집에서 일하다 보니 이것저것 주워들인 게 많거든요. 듣기론 아드님이 어머님한테 돈을 빌렸다면서요? 주식비 때문에 힘들다고.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집 사려고 말이죠. 그럴 수가. 못 살긴커녕 아드님 사업 엄청 잘 돼서요. 저는 물론이고 따로 베이비시터까지 쓰고 있다고요. 처음 마주쳤을 때도 그 집에 사모님 심부름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어머님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해서 친구라고 둘러대긴 한 건데 그동안 계속 거짓말해야 하는 게 너무 찝찝했어요. 속여서 죄송해요. 알고 보니 아들은 저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풀려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게 알리면 돈도 갚아야 하고 더 이상 손도 못 벌리니까 일부러 감춘 거였죠. 그것만으로도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는데요. 경악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도무지 믿지 못하자 가사도우미가 제게 집안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제게 뜬모를 경고를 하더군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집에 생각지도 못한 분이 계실 거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분이라니? 그 아드님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따로 친모가 있다고. 얼마 전부터 그분이 같이 살고 계세요. 그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가정부를 뒤로하고 무작정 집 안으로 쳐들어갔는데요. 정말로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아들을 몹시 닮은 여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아니, 그쪽은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남의 집이라뇨? 여기가 내 아들 집이라는데? 저는 당황한 여자를 밀치고 미친 듯이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봤는데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벽에 걸려 있었고요. 집안 곳곳에 낯익은 물건들이 보이더군요. 정말로 아들과 며느린 저모르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게 빌린 돈을 갚기 싫어 여전히 경제 사정이 힘든 척하면서 말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저모르게 친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었죠. 그쯤 되니 배신감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분노가 전신을 뒤흔들었어요. 저는 그나마 한 가닥 남은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일단 가사 도우미를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다고, 이 집에서 일하는 건 오늘까지라고 생각하라며 말이죠.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가사 도우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염려됐거든요. 그렇게 가사 도우미가 돌아가자마자 바로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어요. 아들 친모가 그 사이 연락한 것 같더군요. 아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어머니가 대체 여긴 어떻게 하시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 이 으리으리한 집은 대체 뭐야? 그동안 나 모르게 이 집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야? 내 앞에선 그렇게 힘든 척하면서 돈 못 갚겠다고 하더니 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너무 여기로 이사오고 싶다고 졸라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자 가만히 있던 며느리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 여기서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당신도 좋다고 했었잖아. 솔직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뭐 어머님을 꼭 모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돈도 솔직히 말로는 어머님 돈이라고 하는데 어머님 줄곧 전업주부였잖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꽁으로 먹여 살렸던 거 생각하면 우리한테 그 정도 돈은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의 파렴치한 말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전업주부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어디 꽁으로 남편에게 얹혀 살았나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다 했죠. 파출부 월급으로 환산한다 치면 그게 얼만가요? 심지어 저는 재테크로 집안 재산을 불리고 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다가가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어요. 며느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이 빠져 있던 것도 잠시 이내 파들파들 떨더군요. 지금 날 때렸어? 당신이 뭔데 날 때려? 이 사람 친모도 아닌 주제. 이 배은망덕한 것. 나한테 돈이 있을 땐 그렇게 다가와 애사를 떨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나 당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버님 옆에 착 붙어서 집 못 사게 바람 넣는 것도 모자라서 돈으로 틈만 나면 갑질했지? 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 줄 알아? 이런 천벌 받을 것.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서 다시 받아준 게 내 천추의 한이구나. 그 뒤로 입속에 혀처럼 굴던 너를 믿으면 안 됐는데. 저는 헛웃음을 치는 며느리를 한 대 더 때려준 뒤 아들 쪽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며느리보다 더 괘씸한 건 아들이었네요. 7살에 처음 만나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혹시라도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남편과 상의 끝에 자식도 더 낳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지독한 배신뿐이라니. 저는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준이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린 널 먹이고 입히며 키운 것도 나고 아플 때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심정으로 챙겼던 것도 난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의 침묵은 더 큰 상처로 다가왔네요. 그러자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의 친모가 끼어들더군요. 준이야, 이 간악한 여잔 말 더 들을 것도 없다.
내 남편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너까지 빼앗으려 드는데 이게 말이 되니? 빼앗다니?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먼저 도망친 게 누군데? 도망치긴 누가 도망쳤다고 그래? 죽은 그 양반이 나랑 준이를 못 만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준이를 포기했던 거라고. 거짓말! 그 사람이 당신 찾으려고 흥신소까지 다녔다는 걸 내가 아는데? 하! 됐다. 당신하고 여기서 말싸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는 다시 아들을 돌아봤어요. 오늘부로 너와 내 인연은 끝이다. 이제 내게 자식은 없으니 다신 찾아오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빌려준 그 돈 당장 돌려주고, 안 그럼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소송할 테니 각오해.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일부러 감춘 게 아니라. 아직도 어멈 때문에 네 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핑계를 댈 셈이야? 결국 이 사달을 만든 건 너야. 장담하건대 넌 오늘 이 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고요. 이후 사흘을 내리 알아누웠던 것 같네요. 너무 큰 충격에 몸이 고장난 것 같았죠.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및 사기로 민사와 형사 전부 걸었죠.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따로 흥신소를 통해 아들과 그 친모,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탈탈 털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한 이후 줄곧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있었고요. 그 모든 걸 저와 남편 돈으로 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자 따로 회사 돈까지 빼돌렸더라고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적법하게 쓰지 않은 일종의 횡령이었죠. 탈세도 당연히 하고 있었고요. 저는 관련 자료를 전부 모아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네요.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 태연하게 나오더니 점차 상황이 불리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죠. 법정에서 며느리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지 우리가 강제로 뺏은 건 아니잖아요. 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다행히 확실하게 채무 계약서를 쓴 덕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법원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사기죄 및 채무 불이행으로 유죄를 선고했고요. 원금을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금전적 배상 명령까지 내렸네요. 그 뒤로도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아들의 회사는 제가 국가기관에 신고한 덕분에 대대적인 탈세 조사 등이 이뤄졌고요. 이 일로 거래처들이 모두 등을 돌리면서 결국 얼마 못 가 문을 닫고 말았죠. 참 우스운 게 아들의 친모는 아들이 망하자마자 또다시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아들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나타났던 거죠. 이 친모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웬걸? 제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파멸해 주더군요. 기생할 또 다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잡힌 거였죠.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력이 있던 터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혼했고요. 둘 다 신용불량자가 돼 각자 힘들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가 쥐죽은 듯이 살고 있고요. 아들은 신용도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여즉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하더군요. 손녀와 갓 태어난 손주는 아들이 떠맡게 됐는데 어찌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손주들이라도 거둘까 싶지만 따지고 보면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하죠. 저를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의 핏줄이니까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외면했답니다. 모든 진실을 알려준 가사도우미 학원 이후 따로 만났는데요. 고맙다며 거듭 인사하고 꽤 거액의 돈도 보답의 의미로 건넸어요. 한사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제발 받아달라며 억지로 쥐어줬네요.
제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었으니까요. 현재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여동생이 제부 사업 때문에 가면서 제게도 같이 가자고 권했는데요. 이 나이에 타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뭐 생각보다는 살만합니다. 한인타운이 가까이 있어서 동포들도 많고요. 여동생과 제부도 잘해주거든요. 가끔 아들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제가 휴대전화마저 없애버렸고 동생이 중간에서 말을 전해주지도 않으니 애가 탔나 보죠. 처음 몇 번은 읽었는데요. 죄다 구구절절 변명에 돈 빌려달란 말뿐이라 지금은 보지도 않고 태워버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해본 분들은 제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꼭 자식을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산도 가급적이면 죽을 때까지 쥐고 계시다 넘겨주세요. 미리 증여해봤자 제 꼴만 날 테니까요. 타산지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